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설문제 TV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 글로벌리 ECB 관망 모드에 돌입해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억울하게도 어제 우리 증시는 수급상의 꼬임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많이 빠졌었죠. 때문에 오늘은 조금 올라주는 것이 정상인데요. 문제는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개인만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장중에 오히려 소폭이지만 마이너스권에 잠깐 또 한 번 떨어지는 모습까지 그려졌습니다. 현재 시각은 양시장 모두 소폭 강보합 정도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요. ECB의 큰 가로막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로 큰 폭의 반등은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종목별로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오늘인데요. 어떤 종목을 사면 성공 투자할 수 있는지 저희가 오늘 2부에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코너들 먼저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의 대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 흐름 분석해보고 필승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속내는 뭘까요?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님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보고 개인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는 9월 증시죠.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교보증권 김영렬 투자전략 팀장님과 함께 9월 증시 전망 들어보고 역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경제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다. 이슈 정복하기 위해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 팀장님과 함께 오는 12일 애플의 새 스마트폰 아이폰5 공개 발표에 따른 한국과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지각 변동을 미리 예상해보고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동력 추가 육성책에 따른 셰일가스주의 현재 흐름과 향후 전망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반장의 스몰캡 뚫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라이징스타 홍희진 팀장님 만나서 숨겨진 가치주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켓포인트로 2부 본격 출발해 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 김동섭 이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내내 얘기했었는데 22 통화정책회의가 드디어 오늘 밤입니다. 무제한적으로 국채를 사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독일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지금 유로존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이제 12일 날 ESM 문제도 있고 또 오늘 통화정책회의도 있습니다. 통화정책회의에서 ESM 때문에 좀 거리적거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아무것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밖에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저께부터 모여서 이사회에서 얘기가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사회 의원 중에서 한 2분 정도가 얘기한 것이 무제한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무제한 국채 매입을 그냥 흘려들으면 별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2일 날에는 ESM,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냐 위헌이냐에 대한 부분도 아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아주 큰 파급 효과를 주죠. 왜냐하면 ECB가 유럽에서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은 이때까지 물가 안정 외에는 사실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회적으로 LTRO를 풀어준다든가 아니면은 미국의 국채를 조금씩 사준다든가 했지 공격적으로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걸 풀어주고 각국 수장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면 이때까지 ECB의 역할론이 완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물가 안정이 아니라 정말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ESM이라든가 EFSF라는 것은 사실 유로존이 불안했을 때 어떤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화벽 정도였습니다. 근데 ECB가 그 역할을 떠맡게 되면 사실 ESM이 통과되든 통과 안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ECB의 국채 매입의 무제한 매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분데스방크 옌스 바이트만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ECB에서 내놓은 안건이 하나 있죠. 불태화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태화 방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없게끔 하는 상태에서 통화를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태화 방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영어로는 살균, 소독이라든가 불임 시술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효과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ECB에서 통화정책에서 만약에 국채 매입을 무제한으로 한다면 통화 공급이 굉장히 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돼서 통화 가치가 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유로화 자체가 떨어지게 돼 있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이제 물가 상승 위험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걸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불태화 방식입니다. 이 불태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흘러나가는 부분이 딴 데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서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법. 또 아니면 이제 지급준비율을 꾸준히 인상을 해서 통화가치를 조절하는 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데스방크에서 우려하는 그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너희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이걸 해주겠다는 식으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맞아떨어진다면 오늘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저께 골드만삭스가 급락을 대비해서 푸스사라는 같은 것은 자기네가 물량을 털기 위해서 리포트를 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정보력에 빠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놓칠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저께 골드만삭스에서 내놨던 그 내용으로 보면 22 통화정책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FMC에서도 아무것도 없을 거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어서 풋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하방을 베팅해야 된다. 이렇게 리포트를 했거든요. 근데 과거사를 봐도 그러한 리포트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특별한 정책이 안 나왔을 때는 위험하다라든가 아니면은 FMC 회의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실망하면은 실망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리스크 감안 매매를 하라 이런 리포트는 나온 적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대놓고 부수사람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22에서 나오는 게 정말 맞을 수도 있겠다. 그 만약에 맞는다면 시장의 문제가 됐던 유로존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22가 국채를 무제한 매수하는 그 대상국은요 유로존 전체에 해당됩니다. 미국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그 22에서 진행하려는 그 이슈가 시장에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어저께 하락한 거 오늘 선반영해서 미리 다 올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의 무제한 국채 매입 아직은 실체가 확인 안 됐지만 굉장히 파장이 긍정적으로 클 수 있다라는 얘기 들어봤는데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부분은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독일 10년물 국채 발행했는데 목표치만큼 못 팔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독일 국채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어저께 저 뉴스가 한 7시 3, 40분쯤에 나왔거든요. 예. 저걸 보면서 씩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지난번에 유로존 위기가 그렇게 왔을 때 독일은 국채를 참 마음 놓고 발행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왔죠. 근데 사실 지금 그 22 얘기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독일이 국채 발행에 미발행됐다라는 부분은 상당한 의미를 시장에 부여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독일도 위험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시장에서는 독일의 국채를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번 22가 뭔가를 진행하는 것이 시장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10년 국채 발행이 미달했다는 것. 10년물이 그 금리로는 1.42%거든요. 그리고 목표는 50억 유로였는데 실제로 된 건 39억 유로 정도 됐습니다. 이거로 봤을 때는 이번에 중요한 재료가 독일 국채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독일도 혹시 잘못되면 자기들한테 정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뉴스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22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저래 골드만삭스만 좀 약간 어정쩡한 리포트는 셈이 됐네요. 좋습니다. 수가다 읽힌 골드만삭스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한데 재밌는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 결과 나오고 내일 더 흥미로운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IN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수급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수급도 요즘 재미있죠? 어제는 프로그램 쪽에 난리가 났었는데요. 신한 PWM, 오늘 압구정 많이 갑니다. 또 압구정센터네요. 우리 박재민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5천억 가까이 대량의 프로그램 매물을 이끌었던 주체들, 오늘은 어떤 움직임인가요? 네, 어제
국가 지자체 물량으로 프로그램 물량이 나왔습니다. 뭐 5천억 가까이. 오늘도 역시 국가 지자체 물량이 거의 80% 이상의 프로그램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0억 정도가 국가 지자체 물량이고요. 오늘 프로그램 464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베이시스 0.3에서 4 정도 백어데이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프로그램 매물에 결국엔 지수가 계속 압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말씀드린 계속 9월물, 12월물 스프레드도 오늘 0.05포인트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조건은 점점 만기가 다가올수록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물 쪽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이 어제 대검에서 5천억에 이어서 오늘도 아침 1시간 만에 1,0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1900선이 빠지니까 개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계속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00억 팔고 있고요. 기관이 프로그램 포함해서 600억 정도 지금 매도 물량이 일단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개인이 역시 108억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74억, 기관은 좀 간망세, 3일 동안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1,300억 정도 기관이 던졌기 때문에 오늘은 아침에 좀 간망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오후 들어서 역시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가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움직일 걸로 결국엔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업종별로는 거의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업종들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무래도 밤에 유럽 중앙은행에 드디어 이제 변곡점이죠. 드라기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할지 8월 2일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그리고 드라기가 자기들 믿으라고 한 지 거의 6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믿어야 될지 아닐지는 오늘 결판이 나겠죠. 하지만 이제 독일의 ESM 그 위원 여부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계속 간망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엔 그래서 수급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섣불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대응하시는 그런 개인들의 투자 전략은 사실 옳지 않다. 이렇게 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투자 주체, 대표 3주체 속내를 좀 한 줄로 요약 부탁드릴게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네, 외국인은 어제도 봤지 우린 파생시장의 강자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어제 외국인이 선물을 1조를 던졌습니다. 뭐 하루에 1조 던지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물시장이 결국엔 내려가면서 더욱 백어데이션이 됐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물을 강하게 이끌었죠. 그러면서 뭐 외국인들은 현물을 그렇게 팔지도 않으면서 상당히 플레이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 1900선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다. 지난번에도 1800선 밑에까지 갔다가 매수를 많이 못했었는데 올라오면서 때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미리 매수를 하는 모습인데 다시 올라갈 거라고 기대감이 상당히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사이 유럽 드라기 총재도 믿는 것 같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외국인한테 상당히 좀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은 과연 이길 방법이 진짜 없는 것일까 하면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물량 말고서는 거의 대응을 시장에서 안 하고 있는 게 기관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네, 선대응하지 마라. 이유가 아직까지 22 정책회의 결과를 못 봤기 때문이다라는 얘기 계속해 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그럼 당연히 관망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큰 뉴스 결국에 22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보고 대응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오늘 밤 사이에서도 새벽에도 사실 뭐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무제한 국채 매입은 반대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 드라기 총재의 어떤 22 역할은 무제한 국채 매입이 나을 것이다. 뭐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 어느 게 옳은지는 솔직히 나와봐야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예측하고 들어가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주체 세력인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고 간망을 보인다는 것은 외국인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에 앞서서 투자 자금이 많은 외국인도 모르는데 개인이 앞서서 먼저 생각해서 야 드라기가 국채매입 무제한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참 무리가 있지 않나 일단 생각을 들고 있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 수위가 다시 우연 수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6월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누적적으로 그때 2조 넘게 쌓였던 물량이 드라기 총재
경제 이후에 다시 다 청산이 됐었다. 근데 그 청산보다 신규로 매수 들어온 물량이 있었고요. 그 매수 물량이 청산이 되고 기존 물량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어제 그제만 1조 5천억 가까이 매도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수위다. 이게 단순히 현물 산 거에 대한 해지 물량인지 만기 때 누르려는 물량인지는 예측이 역시 힘들다. 다만 지금 9월물, 12월물 스프레드로 봤었을 때 선물을 찍어 내리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많이 나오게 할 가능성이 일단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시장이 상방보다 하방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결국에는 현재는 종목을 어떤 테마나 재료에 의해서 올라갈 종목이 사실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살 게 안 보이니 쉬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분석의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센터에 계시는 우리 박재민 팀장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첫 주입니다. 9월 증시 전망 증권사 돌아가면서 듣고 있는데요. 투자전략 팀장님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의 김영렬 투자전략 팀장님께 9월 증시 전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9월장 좀 조용한 듯 싶더니 어제 수급이 꼬이면서 좀 털썩 주저앉은 감이 있는데 역시 ECB 회의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 오늘까지가 모멘텀 공백 기간이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열리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현재 구체적인 어떤 매입 계획 등이 현재 시장에서 논의가 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회복세를 나타내주고는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으로는 아직까지 좀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여유를 둘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전격적인 어떤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가동을 발표하는 자리가 되더라도 당장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 미국의 FOMC, 우리 금통위 결과의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버냉키 의장의 어떤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의 가능성을 내비친 점은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 있다라면은 다소 좀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 보여지고요. 또 이런 월초의 어떤 정책적인 변수와 어떤 정책적인 변수에 따른 기대와 실망이 조금 진행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을 전망하는 프리어닝 시즌이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어떤 부양 정책이나 시장 안정 조치들이 등장하게 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실적, 어떤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의 본질 가치, 기업의 실적을 무시할 수는 분명히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3분기 실적의 하향 조정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서 본다라면은 여전히 주식 시장의 어떤 수준은 상당히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는 그런 일정들을 통해서 부양책이 실제 나올 수 있는가 22 포함해서 그 부분이 될 텐데 교보증권 그 리포트 요약본 보니까요. 빨라야 부양책이 올해 말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정책당국 입장으로는 이번에 어떤 시장 안정 조치와 부양 조치 등을 쓰게 됐을 때 다음 카드를 미리 고민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3차 양적 완화를 고려하면서 4차를 고려할 수도 없고 유럽중앙은행 역시도 국채 매입과 3차 LTRO를 논의하면서 4차까지를 예상할 수는 없다는 측면이거든요. 제가 중앙은행 총재의 입장이다라면은 어떤 현재 투자자들이 욕심내는 어떤 정격적인 그리고 좀 더 경기 회복을 앞당겨줄 수 있는 그런 정책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그 시기와 어떤 그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은데 3분기보다는 4분기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좀 더 확실하지 않느냐라는 상황입니다. 현재 3분기 글로벌 경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했을 때 향후에는 오히려 유동성 함정에 빠질 그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책에 대한 어떤 강도와 어떤 시행 시점은 분명히 실시되는 것만은 맞지만 다소 좀 현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앞당겨질 확률은 다소 좀 제한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당사의 의견입니다. 예.
자, 4분기에 부양책이 나오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 보시는 것 같은데 교보증권 역시 9월 달 때문에 2천까지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죠. 예상 밴드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9월 예상 밴드의 상단은 1970 그리고 하단은 1820으로 방향성은 아랫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소 좀 시장 전망을 너무 비관해서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다소 좀 정책 공백이 계속 길어지고 이런 정책을 배제하더라도 현재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만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실적 부담도 안고 이제 크게 이제 8월보다 좋지 못할 가능성은 이제 9월. 가장 좋아봤자 1970이다 하셨는데 공격적인 포트를 짜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전략 그리고 유망 업종이나 섹터 부탁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 우선 변동성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럴 때는 이익의 신뢰가 높은 업종, 일반적으로 어떤 경기방 업종 등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저베타 성향이 강한 내수 관련주들도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통신이나 미디어, 유틸리티 등과 같은 다소 좀 스타일적인 측면에 있어서 방어적인 업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또 지수가 만약에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1800선 초반에 만약에 형성되었을 때는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에 대한 어떤 그 타이밍을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에 변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IT와 자동차 등과 같은 내구재 관련 쪽보다는 자본재 관련 섹터에 대한 관심 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일치되는 것은 기계나 비철금속, 화학 등과 같은 이미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대로 된 상태에다가 향후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가동되었을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등이 오히려 저가 매력이 커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9월과 10월 중에 저점이 형성되는 시기를 최적의 매수 환경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오히려 수요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 내구재 쪽보다는 자본재 관련 자본재 섹터에 해당되는 대표 종목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그리고 최저점에서 한번 천천히 사보자. 베타가 낮은 쪽에 대한 매수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김영렬 투자전략팀장님만의 9월 증시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플 수혜주라 불리웠었던 우리 디오텍이요. 지금 횡령 혐의로 해서 매매는 정지가 됐습니다. 상패까지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급락하다가 일단 매매 정지돼서요. 팔지도 못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바로 증시 핫한 이슈 살펴보는 이슈 정복하기 시간 가져볼 텐데 여기에도 애플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애플이 오는 10일 새 스마트폰인 아이폰 5를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이번 행사에서 아이폰 5는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호주의 철광석 수출 가격이 약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철광석 가격 하락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정부는 셰일가스 개발과 전력 저장 장치를 신성장 동력으로 추가 육성키로 했습니다. 셰일가스 개발 본격화에 대비해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종합 대책을 살펴봅니다. 네, 대성 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폰 5가 이제 다음 주 12일쯤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모습일지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소식이 어제 IT 부품주 중에서 애플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었죠.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애플은 신제품을 개발할 날짜를 정확하게 이제 알리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이제 전망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이제 포춘에서는 12일 날 애플이 신 아이폰을 공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초청장에 12일이라는 그 날짜의 그림자가 이제 5라는 그 숫자 5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이폰 5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세계적인 어떤 가전 박람회에서 기업들이 가전업체들이 신제품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엔 이런 단독 행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람회에서
신제품을 공개했을 때 다른 회사들 신제품하고 같이 섞이면서 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한 번에 받지 못하니까 단독 행사를 통해서 이제 자사 제품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아이폰은 한 3.5인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는 한 3.5인치였는데 한 4인치 정도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품들은 이제 가로로 이렇게 널찍해졌다면은 아이폰은 그 어떤 그 세로로 길쭉해지는 모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특별히 강화되는 것이 이제 모션 인식 기능이나 스피커 정도가 강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돼 가지고는 소비자들이 크게 그 변화를 혁신적으로 체감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아이폰 5가 출시가 되면은 미국에서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나 LG전자의 휴대폰 판매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아이폰 5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혁신적이지 못한 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점점 이제 애플의 시장 지배력도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최근 이제 삼성전자에서 OLED TV 2대를 그 도난당했다고 이제 화제가 됐던 독일의 IFA 그 가전 박람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이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노트북처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컨버전 제품들을 상당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신제품으로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향후 스마트폰 업계는 이제 애플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스마트폰의 어떤 고유적인 영역보다는 고해상도 TV나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을 또 노트북처럼 쓸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컨버전 시대의 어떤 제품들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제품들도 이제 LG전자는 옵티머스 뷰나 그 G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삼성전자에서도 갤럭시 노트 2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부품 관련주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컨버전스 관련 제품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철광석 수출 가격이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가격 하락의 배경과 함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예, 그 호주의 철광석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그 수요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장기 계약인 어떤 철광석 공급 단가도 한 14%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 철광석의 현물 시장에서도 3개월 전에 비하면 한 30%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통상 이제 현물 시장인 이제 스팟 마켓에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장기 공급 계약도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점점 침체가 되면서 점점 악순환되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건데요. 그 철광석 가격은 이제 당연히 이제 중국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인데 중국도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는 그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광물 자원의 수출이 전체 GDP의 한 50%에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수출품 중에 70% 정도가 철광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이제 호주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의 이제 원제품 외에도 이제 그 경기와 관련해 가지고 통화도 상당히 요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시장에서는 오지 달러나 키위 달러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통화 가치도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조금 이제 그 좋게 발표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경제학자들의 이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전력 생산이나 전기 사용량을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근에 지금의 전기 사용량을 보면 최근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다가 그 최근에는 조금 리커버리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중국의 소비 관련해서 보는 것은 이제 나이키 운동화의 주문액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키는 미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중국의 주문액을 정직하게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그 나이키의 운동화의 어떤 주문액은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디다스 같은 다른 브랜드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이키 운동화로 주문액으로 봤던 이제 중국의 소비
경기는 상당히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통상 인구 구조로 보면은 일본은 1960년도에서 1990년대까지 30년 동안, 그리고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2013년까지 30년 동안 인구 피크를 이뤘는데, 중국도 이제 인구가 이제 급증하기 시작한 게 이제 9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중국이 발전할 시간은 이제 많이 남았다고 하지만 2016년 정도가 되면은 인구 증가율이 이제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계 공장으로 불리면서 이제 그 세계 원자재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던 중국이 이제 그런 모습을 다시 보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끝으로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추가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셰일가스 관련주는 오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전망과 함께 관련 주가 흐름도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정부가 셰일가스하고 ESS라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그 저장 장치를 그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는 이유는 이제 풍력이나 태양열로 만든 에너지를 이제 전기를 쌓아놓고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관심이 갔던 것은 이제 셰일가스인데요. 그 셰일가스는 그 미국하고 지금 캐나다 쪽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고, 특히 유독 이제 미국에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수년 전만 해도 캐나다하고 미국에서는 천연가스가 고갈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미국은 이제 가스 수출국이 될 정도로 변해 있습니다. 그 가채 매장량이 그 천연가스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상당히 많은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채 매장량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기술로 팔 수 있는 그 량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유 같은 경우에 30년 전만 해도 그 30년 후에는 원유가 바닥이 날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50년 정도 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달하게 된 것은 이제 시추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채 매장량, 즉 우리가 캘 수 있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지금 그 셰일가스는 100이라는 양이 있다면은 지금 현재 기술로는 한 14%밖에는 채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 시추 기술이 발달이 되면 될수록 셰일가스 양도 이제 그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런 셰일가스 수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셰일가스가 전 세계 어딨냐라고 했는데, 원유와는 달리 이제 셰일가스는 그 전 세계에 고루 분포돼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많은 걸로 나왔는데요. 중국, 유럽, 미국, 호주 뭐 이런 중동에도 많고요. 이렇게 밝혀졌지만 지금 유독 미국에서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독 미국에서만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셰일가스 시추법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개발됐기도 하지만 그 지금의 개발된 시추법으로는 미국에서 시추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시추법으로는 유럽이나 중국에서 시추가 그 채취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업계에서도 확신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제 소유권이 미국은 땅 밑에 있는 자원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갖게 되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땅 밑에 있는 자원은 국가의 자원이다라고 해서 개발되기가 점점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일가스가 이렇게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혜주가 있지 않겠느냐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 결론적으로 저희 이제 대성투자자문에서 내린 결론은 그 국내에서 수혜주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셰일가스의 수혜는 미국에서 크게 보고 당분간은 미국에서 이제 수혜를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성투자자문 안종우 주식운용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게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10시 33분 현재 코스피는 1880 다시 탈환 시도 중인데요. 중국 증시 어떻게 출발했는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일 상해종합 2030도 깨면서 연 저점을 다시 썼는데 오늘 좀 반등하고 있나요? 예, 지금 연 저점 지난
어제 이제 연저점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현재는 0.31% 상승한 2044.06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특별한 이슈가 나와서 상승했다기보다는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반발 매수의 유입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2 총재가 이제 국채 매입을 무제한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언급들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오늘 있을 22 회의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 속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A 증시에 대한 자금 긴축 상황은 완화될 것이라는 신은 만국의 리서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올 8월 말 현재 A 증시의 자금 규모 1조 600억 위안에서 내외로 지난 7월 말보다 100억 위안 증가한 모습을 보이면서 2개월 연속 자금 유출이 멈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수의 하반 경직성은 견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M&A 시장 2분기의 거래가 478건으로 계속적으로 M&A 시장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철강업종 또한 업계 재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 철강 생산량이 연 100만 톤 미만의 기업을 폐쇄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는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언급들이 나오면서 철강업종의 빠른 업계 재편이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철강업종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순이익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업계 재편으로 인해서 철강업종들의 순이익 개선이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봤을 경우 하반기에 지방정부의 투자 계획 달성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인프라 투자에 대한 목표액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고정자산 투자 금액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심리는 좀 많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의 관망심리 속에서 소폭 매수에 유입되고 있지만 2050선의 돌파 여부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증시 분석의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반장의 숨막혀 뚫기 시간에 홍은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하락 전환하면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컸던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장 개시한 지 1시간 반 정도 좀 지나는 시점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가 좀 증가되지 않은 시점,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급이 좀 바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오후장까지 유지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직까지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후 시장 수급이 여기서 좀 더 좋아질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할 좀 필요는 있겠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1883포인트네요. 0.5%가량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660억 정도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현물,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의 현물 매도가 지금 나오는 부분보다는 파생 쪽이죠. 그러니까 선물 쪽의 매도가 좀 외국인 쪽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콜 쪽 매수, 풋 쪽 매도가 지금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시장 압박이 더 이상 받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익거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 전환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자. 그다음에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78억 정도 외국계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규모 자체가 지금 매수 매도가 좀 크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서울반도체나 SK브로드밴드, CGN이나 그다음에 기존에 강했던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를 제외한 IT 관련 부품주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도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자체는 코스피의 방향성을 좀 따라가지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오늘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스몰
스몰캡 종목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전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잘 따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뭐 지난주죠. 뭐 윈스테크넷이나 뭐 에버다임, 그다음 성화이텍, 그다음에 뭐 상보나 리노공업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탄력을 좀 받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볼 종목 두 종목부터 말씀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아니면 지난 시간에 언급드렸던 종목들 AS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스몰캡 동원산업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동원산업은 참치를 지금 가공,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점유율 1위인 기업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갖자라는 부분. 점유율이 좋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이 되고요. 참치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접대용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를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겠지만 큰 폭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 지금 물량이 남으면은 일본에 수출도 되기 때문에요. 참치에 대한 매출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중장기 성장 추세는 상당히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저평가 메리트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 보실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나 배당은 뭐 많이 주는 기업은 아니지만 실적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에요. 지금 보시면 상반기에만 매출이 한 8천억 가량,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900억 가까운 수준이 좀 나와주었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8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반기에 지금 형성된 영업이익만으로도 현재 주가를 충분히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이 좀 달성이 되거나 현재 수준만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림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주봉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중간에 뭐 지금 굴곡은 있긴 하지만은요, 결국에는 올라왔다라는 거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부터 2005년도, 그러니까 지금 97년 IMF 때 주가가 3,7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24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좀 많이 올랐죠. 100배 가까운 상승률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뭐 경기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경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구간이 생기면 모아가실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는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항상 지금 즐겨 먹는 그런 지금 생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봉을 확인을 하셨고 월봉도 마찬가지 흐름이겠죠. 25일선을 계속해서 지금 타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측면을 보신다면 자금이 크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편입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지금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냐, 지금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잔 조건은 뭐냐면은 비중 자체 너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비중이 한 30%를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다 하시면은 오늘 한 15% 정도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나머지 비중을 15%, 그러니까 더 싣는 전략으로서 지금으로선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도 뭐 조정이 나왔지만 크게 조정받는 그림은 아니고요. 그다음 실적 대비 아직까지 저평가 계속해서 우상해 나가는 모습으로 봤을 때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는 굉장히 좀 크죠. 근데 시가총액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스몰캡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 현재 국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솔케미칼 한번 한솔케미칼을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산화수소 국내 점유율 1위예요. 1위 업체인데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LCD 산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장 증설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9년부터 계속해서 매출액 증가율이 10% 이상, 그러니까 매년 나오고 작년에는 전년 동기보다 한 20%가량 매출액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출액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좀 나와주고 있고요. 실적도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감소되고 있고 자산은 커지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 매출액도 같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좀 전형적인 성장형 지금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시가총액은 2,300억 정도밖에 좀 되지 않는 시점인데 주가 자체는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3천억 정도는 갈 수 있죠. 그러니까 40%가량의 주가 상승 탄력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차트를 간단하게 좀 볼게요. 지금 보시면 481선이 17,000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 간의 평균 단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매물 부담이 그만큼 작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기는 하지만은요. 2010년 가격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0년 가격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고점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벗겨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를 이뤄낸 종목들은 최근에는 급반등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수케미칼 성장 모멘텀 전방 산업에 대한 지금 수요 증가 그에 따라서 지금 증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현재 주가 자체도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 실적만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박스권을 횡보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 탄력이 붙는다면 굉장히 좀 강해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충분히 설정이 가능하다. 근데 단 문제는 뭐냐? 이 종목도 동원산업과 좀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는 전략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끌고 가실 분들만 접근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가를 좀 걸어놓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 1,850주밖에 거래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하시기 위해서는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좀 걸어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평선 기준이라든지 이 부분에 좀 걸어 두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동원산업과 한솔케미칼 두 종목 좀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지난 추천 중 에버다임이나 윈스테크넷에 대한 AS는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홍반장 수목회투기 시간을 좀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좀 감사드린다고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 시간이 좀 마지막이네요. 안타까운데 다음에 좀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은 좋은 종목, 그러니까 지금 뭐 스무개뿐만 아니고 대형주나 좋은 종목 좀 타이밍 좋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라 말씀드리겠고 그동안에 조금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감 짓도록 할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홍 반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좀 보니까요. 외국인들 선물을 좀 거의 안 팔고 있거든요. 우리 반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줄어서 잘하면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880선은 뛰어넘고 1885선까지 한 10포인트가량은 반등 주는 코스피입니다. 자, 잠시 후 11시부터는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나 혹은 전화로 모두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냥 팔아버릴까 싶은 분들도 그런 문의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에서 하반기 증시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실까 봐요. 저희가 오늘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샘플러스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무엇보다 참가비가 무료입니다.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요. 장소는 청담 2 문화센터 4층이래요. 자, 그리고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도 얼마 전에 탄생을 했거든요. 주식 관련 자료들 풍부하게 업데이트가 돼 있으니까요. 이것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ECB 통화정책회의라고 한 번쯤은 검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